아무튼 이렇게 지난 시간까지 얘기했던 세 가지. 첫째는 기근, 그다음에 패스트 같은 질병, 세 번째 전쟁.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중세 14세기, 15세기는 중세의 가을이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중세의 모습이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구가 감소한 결과 농촌과 도시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좀 세 가지로 정리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인구 감소의 결과를 요약하면 이 세 가지입니다. 우선 농촌지대인 장원이 변화됐어요. 지난번에 이건 지대장원에 대해 설명을 했죠. 이 지대장원, 그전에는 노동력으로 보상을 했지만 지대장원이 되면서 농노들이 이제 토지에 묶일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농노해방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도시의 변질은 길드가 변질을 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인구가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상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려고 회복하려고 일어나는 것이 각종 한자동맹 같은 원격지 무역인들 사이에 동맹 관계가 생겨납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실 중세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급자족 경제라고 그랬죠. 자급자족 경제. 그런데 이제 도시가 발달하면서 중세의 모습이 서서히 근대 자본주의적 모습을 지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화폐 사용량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노동지대를 제공하다가 이제 물품 화폐이긴 하지만 상품지대로 바뀐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부역의 급납화와 농노 해방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인구가 자꾸만 감소하니까 노는 땅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 노는 땅들을 경작시키려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지 못하게 농민을 붙잡아 두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대를 낮춰주면 굳이 농노들이 도망을 안 가죠. 그래가지고 지대를 낮춰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곳에서는 오히려 농노들을 강하게 예속화시켜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없으니까 농산물 가격은 일단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14세기까지 임금이 올라갑니다. 여기 위에 있는 두 그래프는 여기 그래프에서 위에 있는 거는 지난 것은 명목임금이고 그 밑에는 실질임금입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뭐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밀 가격인데 요새같이 뭐 CPI 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거 발표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화폐 대용으로 중요하게 쓰는 것이 우리나라는 쌀이라 그러면 여기는 밀이겠죠. 밀. 그래서 밀 가격을 그때 당시에 물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점점이 된 것은 밀 가격이고요. 뭐 오르락내리락하지만 완만하나마 전체적으로 약간 상승 경향이 좀 있죠. 요새 같은 그런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아닌데,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실선 밑에 점선은 실질임금입니다. 그러니까 밀 가격으로 나눈 실질임금. 여러분 그 임금 나누기 물가 하면 실질임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실질임금 추이입니다. 보면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던 시기에 실질임금이 굉장히 올라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귀해지니까 결국은 농민이 협상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전에는 토지가 귀할 때는 영주의 협상력이 커진다 그랬죠. 그래서 중세 융성기에는 영주들이 협상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세 말기에 이렇게 전쟁 등으로 또 흑사병 같은 걸로 사람이 줄어드니까, 사람이 귀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중세 봉건 시대에 예속적인 상황에서도 사람 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신분전으로 이렇게 사람을 얽매어 놓았던 전근대 사회도 이 인구의 압력이라는 건 어마어마해서 그 신분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사에서 근대사회 이전에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뭐냐?
토지와 인구의 상대적인 희소성이에요. 생산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두 생산 요소가 토지하고 사람이잖아요. 그게 어떤 것이 더 희소하게 되느냐는 인구 증가에 달렸다고요. 그러니까 게르만 민족이 이동해 온 것도 인구가 드러나니까 먹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농경혁명이 일어난 것도 먹거리가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심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재산권이 형성되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인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농노들이 점점 이제 가치가 올라가게 되니까 요구하는 것이 자유를 요구하게 되죠. 이젠 내가 내 마음대로 농사 짓고 당신한테 어느 정도 주면 될 거 아니냐. 보상을 해주면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토지의 노동지대의 형태로 묶여있던 농노들이 자유를 찾기 시작해요. 그걸 우리가 농노 해방이라고 합니다. 근대적 소작인처럼 돼가는 거죠. 그래서 농민 보유지가 확대되고, 그러다 보니까 농노들이 자유를 찾고, 자기가 열심히 농사지면 그 중에 일부만 영주한테 대가를 치르고 나면 나머지 다 자기일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게 돼서 생산성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구가 줄어드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봉건 반동이 일어납니다. 영주 입장에서는 자꾸만 누르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추세가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나타나지만 단기적으로는 영주 입장에서는 누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봉건 반동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임금은 안 올려주려고 그러고, 임금이 아니죠, 당신은 아직. 이런 걸 안 올려주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농촌을 또 떠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발 때문에 각종 농민 반란이 일어나요. 14세기 프랑스에서는 자크리에난이라고 하는 반란이 있었고, 또 영국에서는 와테일러난이 있었고, 이제 그 다음 세기이지만 16세기에 가면 독일의 농민전쟁이 있었어요. 독일이 영국이나 프랑스 지역에 비해서는 평지가 적어요. 산악지대가 많아요. 땅도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적응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독일은 농민 반란이 늦게 일어납니다. 독일은 근대 들어와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그때 루터가 종교개혁할 당시에 그때 이제 농민 반란이 일어나게 되죠. 아무튼 이렇게 시차는 프랑스, 영국과 비해서 독일은 좀 늦게 일어나지만, 아무튼 이런 봉건 반동, 인구가 증가하니까 농노들의 입김이 커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반동적으로 누르려고 하는 영주들의 노력에 대해서 농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런 농노들의 반란은 화폐 경제가 발달한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점점 농노 중에서 좀 부유한 농노들은 중산층으로 발전을 해요. 그 중산층으로 발전한 부유한 농민들을 요맨이라고 불러요. 반면에 토지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토지가 있는 사람들은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니까 실물 생산자인 농민은 생활 수준이 나아지겠죠. 근데 토지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소비에는 곡물 가격만 올라가고 자기 생산이 안 되니까 더 가난하게 떨어지죠. 소위 말하는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양극화 현상. 그게 이제 농노들한테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토지가 없는 가난한 농노들은 농업 노동자가 되고, 부유한 농노들은 중산층으로 자영농으로 변하고, 이런 근대적인 계급적인 분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봤지만 도시 지역에서 많이 발전했는데, 중세는 도시가 별로 없었다가 도시들이 서서히 생겨났다 그랬습니다. 상인들이 이동하다가 머물면서 장을 열고, 그 상인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기 수공업자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도시가 상인과 수공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생겨났어요. 근데 그런 지역의 근처에서 농민 반란이 더 많이 나고, 시장이 생기니까 농민들이 이제 직접 상품 경제의 발전에 적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물건 직접 팔고 그 농민들이 더 부자가 되고 지금 북한 같은 경우도 장마당이 생겨가지고 김정일 때 고난의 행군 시절에 장마당이 생겼죠. 그 전까지는 북한은 중앙 정부에서 이제 김일성의 이름으로 식량을 배급하다가 그게 떨어지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김정일 때 고난의 행군을 지나고 나서 장마당을 허용해 줬어요. 그래서 북한에도 상당히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그러죠. 그런 비슷한 일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렇게 농노들이 직접 상품 경제의 발전에 적응을 하면서 그런 데서 농노 반란도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지역은 지형상 장터가 아주 멀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산악지대 같은데 농민들이 사는 장원과 그 도시와 거리가 굉장히 먼 거리. 농민들이 그 무거운 곡물을 들고 며칠 걸리는 거리에 가서 장사하기는 쉽지 않아요. 팔기는. 결국 그런 지역에서는 오히려 발전한 상품 경제에 적응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영주들이 하는 거예요. 운송수단, 말을 가지고 있고, 마차를 갖고 있고, 운송수단을 가지고 있는 영주들이 적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유럽에서는 그 엘베강, 독일의 라인강 우측에 엘베강이라고 있는데, 그 엘베강 이동이 산악지대가 많아요. 그래서 그쪽 지대에서는 농민들이 시장에 내다가 팔기에는 너무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서는 오히려 영주들이 시장 경제에 적응을 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는 오히려 영주가 농노들을 과거보다 더 토지에 묶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서구 그러잖아요. 서구 유럽이 시장 경제가 발전하고 자본주의를 이뤘잖아요. 동구 유럽, 거기는 발전이 더디잖아요. 특히 대표적인 러시아 같은 거죠. 그런 지역은 오히려 시장 경제에 영주들이 적응을 하면서 농노들을 더 땅에 예속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걸 농장 영주제라고 불러요. 농장 영주제. 그래서 이 서쪽 지역과 동쪽 지역의 분화가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 이게 지리적인 요인이 아주 크게 돼요.